자, 21번 문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되어 있고요. 이 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전쟁을 위한 배예요. 근데 노젓는 공간하고 밑에하고 위에 전투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집이 하나 있어. 이 집. 이 집이 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니까 판때기 위에 집이 있어서 이걸 판옥선이라고 불러요. 판옥선. 이 판옥선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육군 해전사에서 해군사에서 되게 중요한 배예요. 이렇게 보다시피 전투 공간과 노전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을 되게 유의했던. 그리고 어떨까 이게 되게 높았기 때문에 외구의 배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적들이 올라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위에서 막 쏘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게다가 여기 보니까 평저선이라고 되어 있죠. 평저선. 일반적으로 배는요 스피드를 보강하기 위해서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야 이게 앞에서 본 모양 빨리 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배의 단점이 뭘까요? 흔들흔들한단 말이야. 옆에서 만약에 포를 이쪽으로 빵 쏘잖아요. 그럼 반동으로 배가 넘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스피드는 좋은데 싸우기엔 불리한 배예요. 그러니까 상륙용으로는 좋은데 물 위에서 싸우기엔 불리한 거지. 이 배는 평지선이었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평평하기 때문에 물 위에서 딱 서 있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 싸움에서는 평지선이 더 유리한 거지. 이건 첨저라고 하는데 바닥이 뾰족한 첨저고 이건 평평한 평저예요. 그래서 이 배가 상당히 큰 공을 발휘하는데 이거의 단점이 스피드가 좀 딸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요 이 배에다가 덧대 이렇게 판을 덧대가지고 스피드도 보강하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든 거지. 게다가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여기에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를 쏘더라도 이게 옆으로 반동으로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흔들하고 돌아오고 흔들하고 돌아오고. 다시 말하면 포를 앞이 아니라 옆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가 보통은 앞에 달리는 게 정상인데 이 배는 옆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좌우 뭐 전후좌우로 마음대로 막 쏘고 다니는 거지. 얼마나 좋았겠어.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갑판을 얹고 거기다가 머리를 딱 달아놓은 배가 바로 거북선인 거죠. 이 배를 응용해서 거북선을 만든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고요. 이 배가 나온 게 명종 때예요. 조선 명종 때 이 배가 개발돼 가지고 그 뒤에 왜구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판옥선의 발명이었던 거죠. 물론 국초에도 이거의 모델이 되었던 배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판옥선으로 개량했던 게 명종 때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종 이후의 모습인 니은과 디귿을 답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거북선은 이미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배의 바닥이 이렇게 판옥선으로 되어 있진 않았던 거죠. 대마도 원정은 태종 때부터 세종 때까지예요. 세종이 왕자 세자 시절에 대마도 원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종무라는 사람이 왜구를 격퇴했었죠. 아직까지 판옥선이 나오기 전이고요. 진포 싸움은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통도감이라는 걸 통해서 화포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적들을 섬멸했던 그런 전투가 진포대첩입니다. 역시 고려 말이기 때문에 판옥선이 나오기 전이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그렇죠? 판옥선 매우 중요한 배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전쟁에 대해서 좀 재밌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의 구조라든가 화포의 구조라든가 이런 공부하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 배니까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에 나타난 사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고요. 전하께서 이번에 하루아침에 3명의 정석을 영의정, 좌의정, 우정 다 추천한 거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옛 중전마마를 복위시키고 장씨를 희빈으로 장희빈 김태희 이쁘죠. 제 중전마마가 바로 민씨인데 민씨를 복위시키고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킨 그 왕은 바로 숙종. 참 잘생긴 왕이죠. 숙종. 여자들이 되게 여자들의 궁중 암투가 많았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숙종은 이런 힘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환국이라고 하는 하루아침에 국면을 확 바꾼다. 그래서 바꿀 환자에 국면할 때 국자를 써서 환국이라고 불러요. 하루아침에 서인 올라와 남인 꺼져, 남인 올라와 서인 꺼져 이러면서 정치 세력들을 신하들을 적절히 통제했던 게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이 환국을 묻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바로 남인과 우리 서인 사이에 갈등을 빚었고요. 이 와중에 서인은 결국 노론과 서론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키고 죽여버리죠. 죽이면서 남인을 제거하고 서인을 등용했는데 이 서인들은 이때 노론과 서론으로 이제 같이 싸우면서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정의로운 사건은 맨 처음에 붕당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다가 다시 서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정열이 무반 사건이에요. 사초에 조의제문 실었던 거는 요거는 무오사화, 연산군 때 무오사화라고 하는 사화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원래 사화는 선비사철 써가지고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고 사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무오사화만큼은 역사책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보통 이사자를 써가지고 역사사자를 써서 사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인은 기년복을, 남인은 3년복을, 예성논쟁이죠. 예성논쟁은 바로 현종 때, 효종 죽고 나서 현종 때 있던 일이고요. 이건 연산군 때였고요. 이건 선조 때 있던 일이고요. 왕실의 외척인 안동김 씨가 세조정치죠. 세조정치는 우리 순조부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우리 환국이라든가 뭐 붕당이라든가 예성논쟁이라든가 조선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고요. 시험에도 곧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꼬박꼬박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다음 가상기획문의 사절단인데 한성에서부터 동래지나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교토, 에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갔던 행렬인데요. 정사를 대표로 하여 모두 500여 명이가, 근데 필담과 창화를 능가했던 글로 쓰는 거, 제술관, 마상제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사절단인데 여기에는 글씨를 써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에서 기회 보여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한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했던 분들이에요. 난리가 났죠. 우리가 갔더니 막 축포를 쏘고 환영하더니 3탕 15찬의 요리, 탕이 3개에 반찬 15개인 진성찬 차려준 거죠. 극진한 대접을 했던 거야. 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갔던 분들이 바로 누구? 통신사죠. 총 12번의 통신사가 가는데 난리가 나요. 이분들 가면은 일본에서 거의 뭐 전국의 인간이 다 나와가지고 막 환영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통신사는 배를 타고 갈 때도요, 배에서 노를 안 저어요. 통신사 배. 이 통신사 배가 몇 개 있으면은 이 통신사의 배를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큰 배가 끌고 가요. 이 배가 이제 동력선이지. 노젓는 일본인들 막 있고, 여기는 노를 젓지 않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시라고 앞에 동력선이 따로 끌고 갈 정도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가는 길마다 막 여관 세워주고, 막 바닥을 빨간 비단으로 깔아주고, 다다미로 깔아주고 막 이러면서 흙 밟지 마시라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런 분들이 통신사입니다. 이 통신사는 일본 에도의 막부가 교체될 때마다 그 막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들이 요청을 해요. 보내달라고. 우리가 가면 이제 봐라, 우리 막부는 통신사랑 친하다 그러면서 조선과의 친교를 과시했던 그런 사절단이었죠. 이들은 문화적으로 일본에게 상당히 많은 문물을 전파했던 문화 사절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 교류가 아니라 보통 이제 문화를 위해서 갔던 선진물 전파했던 그런 애들이 통신사들이에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지사, 성절사 이런 거는 명예 보낸 정기 사절단이에요. 통신사는 비정기입니다. 그냥 저쪽에서 요청만 보내주는 거죠. 동지사는 동지 때 가는 거고, 성절사는 황제 생일이라든가 명나라 때 그 중국의 황제 생일 같은 축하 파티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정기사절단으로 명예 갔던 분들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나오게 되는 근대기에 나오는 영선사라고 청에 보내가지고 청나라의 선진물을 받아들이러 갔던 개화사절단으로 1881년에 갑니다. 답은 3번이고요. 강화도 지역 이전에 갔던 분들입니다. 이후에는 수신사가 가요. 수신사. 5번은 수신사 또는 조사시찰단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의 선비가 일본에 시찰하러 갔다 그래서 조사시찰단이라고 부르는데, 역시 1881년 영선사랑 같은 해에 갔던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 조사시찰단.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신하의 소재가 된 왕을 묻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만하시오 왕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나라가 망해도 명을 도와? 명을 그렇게 좀 명나라가 살아! 이러면서 명을 돕지 말자는 입장을 보인 왕이에요. 이조판사 그랬더니 전하! 그랬더니 왕이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른 거지. 신하들 조용해졌어. 그랬더니만 좋다! 그럼 니네 맘대로 명의 군사 보낼게. 하지만 나는 후금의 서신을 보낼 거다. 명이 요청해서 군대를 보냈지만 나는 그들과 안 싸운다. 우리 군대를 돌려달라. 그러면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무슨 외교? 중립 외교를 전개했던 왕이 된 남자, 바로 광해죠. 광해군은요, 임진왜란으로 우리가 명의 도움을 받긴 받았어. 하지만 전쟁으로 우리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명이 군대를 요청하자 후금과 싸우겠다고 우리가 보낸다면은 우리 군인들 또 우리 백성들이 전쟁에 휘말려야 되고, 또 명나라도 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명과 떠오르는 실세인 후금 사이에서 말하자면 줄다리기란 거죠. 간을 본 거야. 그러면서 중립 외교를 펼쳐서 실리를 추구했던 왕이에요. 반면에 당시 백성들은 뭐야?
전부 다 명예에 대해서 사대하자고 하는 살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대의 노선인 신하들과 신리의 노선인 왕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게 바로 광해군이었던 거죠. 광해군은 결국 후금에 항복을 하게끔 강옹립을 시켰고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이것 때문에 명예 은혜를 갚지 못한 나쁜 놈 그러면서 쫓겨나서 나중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광해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인데 뭐 옛날에는 광해군을 되게 나쁘게 많이 봤습니다만 폭군으로 봤습니다만 최근에 광해군은 되게 신리에 밝았던 외교에 능했던 왕으로 실제 정책도 되게 중요한 게 많았어요.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서 대동법 같은 거 했었고 동의보감 편찬했었고 광산 개발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던 게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걸 이제 묻는 문제일 텐데요. 볼까요? 1번은 균역법이라고 해서 영조가 하신 거고요. 2번은 직전법이라고 세조가 했던 거였고요. 3번은 균역법에 부족한 분을 추가하려고 했던 게 바로 어장세, 염세, 선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역법의 또 하나의 내용인 거고요. 공납을 쌀로 거두는 제도,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이름 얼마나 멋있어. 대동은 유교의 파라다이스, 천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유교의 대동사회라고 하면은 왕과 신하와 백성이 모두 어우러지는 천국 같은 사회, 이걸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대동법으로 백성들에게 부자가 아닌 사람,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만든 조치였죠. 매우 훌륭한 조치였는데 광해군의 법이었습니다. 5번은 영정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조 때 만든 법입니다. 왕의 업적, 대동법 기억해 두시고요. 광해군은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 왕입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25번. 다음 서적을 편찬한 왕인데요. 딱 보니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읽을 수 있어요?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이에요. 무예도보통지는 우리나라의 24가지 전투 기술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걸 그린 사람들이 이덕무, 박제가, 무사, 백동수 이런 규장각, 검서관과 무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왕명에 따라서 편찬한 거죠. 이 왕은 바로 누굽니까? 정조예요. 정조는 규장각, 검서관들의 설들을 등용하면서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골고루 기용하면서 개혁 정치를 추구했던 왕이죠. 뭐 정조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영조와 정조 업적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꼭 정리하세요. 이건 세종대왕이고요. 1번은요. 요동정벌을 단행했던 거는 우리 정두전이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태조.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이거는 효종 때 우리가 북벌을 추진할 때 청나라에서 우린 청을 까겠다 그러고 북벌 추진하고 있는데 청이 도와달라는 거야.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까 그러면서 나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러시아를 나선 정벌을 위해서 2번에 걸친 조총부대를 보냈습니다. 변급, 신유 2명이 갔는데 이 조총부대를 보냈던 거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조총부대의 능력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청나라의 정세를 염탐할 목적으로 갔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었죠. 5번은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 바로 삼수라고 하는데 세 개를 합쳐서 삼수병. 이건 임진왜란 때 우리가 포병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조총에 당한 거지. 우리 조총부대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삼수병, 훈련도감이에요. 임진왜란 때니까 어느 왕 때? 바로 선조 때였죠, 선조 때. 정답은 3번 되겠죠? 됐나요? 정조협적 역시 매우 중요. 별표 쳐두시고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이에요. 경세유표 정약용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 근교와 지방의 파, 마늘, 배추, 오이 전부 다 상품 작물이죠. 담배, 삼, 모시, 생강 전부 다 상품 작물이에요. 이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은 논농사가 잘 됐을 때보다 10배가 된대요. 와, 이런 게 막 확산됐던 시기 바로 정약용이 썼던 책이니까 19세기쯤 되겠네요. 조선 후기에 더 이상 벼농사보다는 상품 작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골몰했던, 즉 상업이 발달하는 조선 후기 모습입니다. 역시 문제는 시기를 묻고 있죠. 목화의 처음 전래 문익점이 목화실 가져온 거는 고려말에 문익점이 가져와서 공민왕 때 가져오는데요. 장인어른인 정천익 씨가 10개 중에서 하나를 튀었어요. 10개를 훔쳐왔는데 문익점이 5개는 자기가, 5개는 장인어른이 각각 시험을 한 거야. 근데 9개 다 죽고 장인어른 것만 싹이 텄어요. 그분이 정천익이란 분이에요. 처음 듣나요? 문익점은 가져온 사람, 이 사람은 튀운 사람. 고려 말이고요. 장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15세기 성종 때. 성종 때 1470년 나주 지역에 흉년이 들자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나서 거래했대요. 이게 장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전이 처음 조성된 거는 조선 세울 때입니다. 시전은 고려에도 있었어요. 고려 개경에 있었는데 이 개경의 시전들을 전부 다 조선으로 옮겨온 거지, 한양으로.
그러니까 한양에 처음 조성된 거는 역시 태조 때 처음 만들 때.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작물 이게 바로 임진왜란 끝나고 들어왔던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답은 4번이고요.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만든 철로 만든 돈입니다. 고려 성종 때 만든 거 고려 때.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양란 이후에 들어왔던 구황작물로 고구마, 감자 같은 게 서양에서 전래가 됐죠. 일본을 통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갈까요?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조선기 화단의 새바람, 도화서 출신으로 풍속화, 산수화, 도시 양반들의 풍류 이런 걸 담았대요. 김홍도, 장승옥과 함께 삼원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 해원, 단원, 해원 이렇게 했죠. 해원 신윤복이죠. 문근영,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주로 여자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부녀자. 야한 그림도 되게 많아요. 단오풍정이라든가 월화정인도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 화원 출신이지만 풍속화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양반의 풍속화 바탕에는 그림이 많이 그렸어요. 그림. 이거 산수화가 같이 어우러진. 김홍도의 그림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려져 있고 만화처럼, 신윤복의 그림은 배경과 함께 사람을 그린 걸로 유명하죠. 자, 이 양반의 그림을 고려하는 겁니다. 1번은 정선이라는 사람이 그린 금강전도죠. 금강산을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정선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인데 이런 정선이 환갑되던 해 그동안 그렸던 진경산수와 그 금강산의 그림을 다 모아서 머릿속으로 모아가지고 한 폭의 그림으로 주역에 능통했거든요. 태극 모양으로 그린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정선의 그림이고요. 2번이 바로 김홍도의 실은 그림이죠. 보다시피 배경이 없어요. 3번은 이제 장덕길 그린 그림이고 바로 5번에는 요게 신윤복의 미인도예요. 신윤복의 미인도 체크해 두시고요. 뭐 김득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유명하지만 특히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28번. 허생이 안성에서 밤, 대추, 감, 배, 귤 등을 사들였다는 허생전. 허생은 지금 뭘 통해서? 독점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독점을 통해서 벌고 있다는 허생전 누가 썼나요? 박지원이라는 중상학파가 열하일기란 책에다 쓴 그 소설이에요. 허생전, 양반, 호질 이런 건데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뭐야? 봐라, 허생이 지금 한 지역의 안성의 곡식을 다 사들이자, 과일 사들이자 국가의 매점매석으로 지금 물건값이 오르지 않냐? 온 나라가 다 난리가 난다. 왜 그러냐? 유통이 부진하기 때문에 유통. 안성에 있는 게 지방에 팔린다면은, 딴 데 가서 팔린다면은 이럴 일이 없는데 유통 부진이 큰 문제라는 거야. 따라서 박지원은 유통 부진 해결을 위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무역의 활성화 이런 걸 외쳤단 말이지. 그래서 상업진흥을 외쳤으므로 중상학파라고 불러요. 박지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지원 열하일기라는 책을 썼죠. 정답은 2번이에요. 1번은 박제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박지원보다 약간 한 세대 아래인데 같이 활동합니다. 북학의리에 썼던 서울, 정조 때 인물이고요.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경작하는 여전론, 토지경론인데요. 이거는 정약용이 주장했어요. 공동 농장을 만들고 정약용, 여기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노동한 다음에 노동량에 따라서 물건을 배분해 갖자는 거지. 공동노동, 이른바 공산주의예요. 우서라는 책은 유수원이라는 인물이 썼습니다. 중상학파 유수원. 매매를 금지하는 영업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 영원히 농사짓는 땅, 절대로 팔 수 없는 땅이에요. 이 영원히 팔 수 없는 땅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000평 정도의 땅은 누구나 갖고 있어야 돼. 매매 금지예요. 이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거지. 굶어 죽어도 1000평은 못 팔아. 이 땅을 늘 갖고 있다 보면은 이 땅을 통해서 점점 생산력이 좋아질 거고 먹고 살만 해질 거고 그러면은 균분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토지 소유의 한계를 둔 거야. 얼마 이상은 무조건 갖게 하자라는 하한선을 뒀죠. 이런 논리를 한전론이라고 하는데 이 한전론은 이익이라는 인물이 성호 이익이라는 인물이 주장했던 이론이에요. 이 이익의 한전론을 계승했던 분이 바로 정혜경이고요. 오케이? 정답은 여기선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학자들 중농학파, 중상학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각각의 업적들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요. 여기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잘 나오거든요. 오케이? 28번 받으시고요. 다음 문제 갈까요? 밑줄근 종교,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 검지 하늘에, 최재우의 세상으로 경주의 잔반으로서 여러 종교, 유교, 불교, 도교의 장점을 모아서 심지어 기독교도 약간 수용됐어요.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이죠.
1860년 최재우가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듭니다. 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하늘을 모시고 있대요. 모실 시자.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누구를?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시천주라고 해요.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늘과 같다고. 인내천. 그래서 사람을 섬기기를, 섬길 사자입니다. 아이고, 사람을 섬기기를 같이 하라. 뭐처럼? 하늘처럼 해서 사인여천.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전부 다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 이걸 한울이라고 쓰는데 이게 바로 동학의 평등의식이죠. 마음속에 하늘을 모시고 있는 시천주. 오케이? 이번 정감록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 기록인데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정씨가 내려와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지. 동학과는 관계없습니다. 동학의 경전은 뭐라 부를까? 동경이라고 불러요. 성경, 불경, 동경, 동경대전이라고 하죠. 제사와 신주를 모시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정부에 탄압받던 거는 서학 천주교. 단군을 받드는 신앙은 대종교라고 해서 1909년에 나철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요. 하나님 옆에서 인간 평등, 내세의 영생, 이거는 바로 우리 기독교 서학이죠.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 이분은 한울림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과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라는 거는 기독교, 천주교. 답은 1번이 되겠죠? 됐나요? 동학, 최재우,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상입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가나에 해당하는 군사조직입니다. 좌우위, 신호위, 위 몇 개? 6개, 6위, 고려 중앙군 6위. 어영청이라고 하는 거는 오군영이라고 하는 군사조직 중에 하나예요. 고려는 6위가 있었고요. 2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2군과 6위가 중앙군이었는데 2군 6위의 대장들이 바로 회의하는 곳이 중방이라는 곳이에요. 2군에도 상장군 2명, 상장군 6명 있었고 대장군이 각각 또 2명, 6명 있어서 총 16명의 대장군과 상장군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바로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의 회의체. 어영청은 인조반정 때 서인들이 만든 건데요. 그 전에 있었던 훈련도감, 선조 때 조총부대 만들었다고 했죠. 외구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삼수병으로. 여기에 더해서 인조 때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숙종 때 금유영 해서 모두 5개의 오군영이 만들어집니다. 이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결국 서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사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긴 돼요. 특히 어영청은요. 도성도 방어했고요. 나중에 북벌의 핵심 부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는요. 이거는 주로 별무반이라고 고려 숙종 때 여진토벌을 목적으로 윤관의 건의를 만든 특수부대예요. 거기에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등이 있었는데 여진토벌을 위한 특수부대였고 이들 중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경비와 국경방어 이게 답이겠죠. 중앙군은 그 당시에는 항상 조선도 마찬가지 고려도 마찬가지 수도를 방어하지만 전쟁 나면은 지방도 같이 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수도의 동쪽을 맡은 부대는 경상도를 맡고 수도의 서쪽을 맡은 부대는 전라도를 맡고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부대가 각각 지방도 같이 통제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수도경비와 국경방어를 같이 담당하고 있죠. 중앙군 맞습니다. 자, 응양군, 용호군이 바로 여기는 2군이에요. 고려의 2군이 응양군, 용호군이니까 나와는 관계없고요. 5군영의 하나로 5개 중에 하나로서 수도인 한성을 수비했다. 중앙군이니까 서울을 방어했겠죠.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역시 제도사인데 좀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들 뭐 군사제도, 지방제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고려, 조선, 고대제도 전부 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사에 대한 지식보다는 합격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그냥 제끼세요. 이건 공부하려면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문제 1점에서 공부하기는 좀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는 효율성을 위해서는 버려도 좋고요. 다만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 건 틀림없겠죠. 그죠? 여기 30번까지 일단 보고요. 좀 끊었다가 40번부터 10문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